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저는 비슷한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 시대에는. 다만 그 기회를 결정해서 잡았냐 안 잡았냐의 문제. 운보다는 그 사람의 의사결정, 의지, 선택이 저는 훨씬 더 크다. 사람들이 운칠기삼을 얘기하는데 저는 운을 믿지 않는다. 근데 사실 요즘에 뭐 MZ세대인 분들은 파이어족 이런 단어가 핫한 이유도 빨리 내가 경제적 독립하고 싶어서 그 뜻은 이제 일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자아실현의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고 위한 게 이게 가장 큰 것도 있잖아요. 이걸 빨리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그런 일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대표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와이키키 해변가에 한 2년 누워봐야 아 그게 허상이었구나. 그게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허상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될 거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물론 이제 경제적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는 돈이 있으면 생기죠. 근데 그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난 뒤에 우리가 갖는 그 이미지는 허상이다. 부패하거나 미칠 거다. 저는 아마 경제적 자유를 얻어도 의미를 찾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인간이 그 생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완성이 불완전한 인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키키 해변가에 가보셨나 보네요. 저도 아직 하와이를 한 번도 안 못 가봐. 아 진짜? 근데 왜 자꾸 와이키키 해변가를 예로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와이키키 해변에서 그 와인 마시면서 누워 있는 거를 꿈으로 생각하니까요. 예. 은퇴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허상이 좀 담겨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은 허상이고 아마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그 자체도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혹시 단순하게 비교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학창시절에 게임을 해도 뭐 일주일 내내 게임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몇 시간 게임 잠깐 할 때 이때 훨씬 재미있잖아요. 이런 거랑도 연결이 비슷하죠. 예, 여행도 다닐 때는 힘들어요. 여행을 생각하고 한 달, 두 달간 계획 세울 때가 되게 즐겁거든요. 내가 바쁜 일에 시간을 쪼개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그게 달콤한 거지. 그게 계속되면 그게 일이 돼버리게 되겠죠. 대표님은 또 운을 믿지 않으신다고요? 운 어떤 의미일까요? 운이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운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원인을 잘 모를 때, 이게 운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환경적 기회, 환경이 좋았을 때 운이 좋았다 그러죠.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팽창할 때 제가 사업을 했어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기회이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수 있었고, 또 데이콤이라는 또 그 당시에 컴퓨터로 잘하던 회사에 입사하는 어떤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운이 좋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기술을 익히게 돼서 제가 사업을 할 기회가 생겼다. 저도 다 보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환경이 좋았고 또 어떤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운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운이 나쁘다는 말은 환경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고 지나간 과거에 무슨 주식을 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 운이 나빴다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어떤 환경과 과거의 기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환경도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은 다 동일한 환경 속에 있고요. 그렇죠. 예,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다 동일한 그 환경 속에 있었고 그 데이콤에 같이 일했던 분들도 다 동일한 환경 속에 있었던 분들이죠. 오히려 데이콤에서 일했던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나쁜 환경에 있었죠. 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저는 비슷한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 시대에는. 다만 그 기회를 결정해서 잡았냐 안 잡았냐의 문제.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알아보고 리스크를 지고 그 연속된 기회와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든 그 의지 운보다는 그 사람의 의사결정, 의지, 선택이 저는 훨씬 더 크다. 사람들이 운칠기삼을 얘기하는데 저는 운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건 이제 환경과 기회라는 거는 뭐 사실 한국이라는 환경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들이 같은 컴퓨터 학과라면 그럼 그들 모두가 다 좋은 운 때문에 뭐 나쁜 운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의지와 노력과 선택
선택과 선택. 예, 그렇죠. 그걸로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운 나쁘죠. 워런 버핏은 못 됐죠. 그거는 만족하는 거죠. 워런 버핏하고 전 비교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이나 환경을 탓할 때 자꾸 누구랑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구랑 비교만 안 하면 나는 절대적인 나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에 연속되는 기회를 돌아보면 결국 저의 인생의 결과는 저의 선택의 결과 훨씬 더 많은 요소가 차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주어진 환경이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을 자기가 못 고치거든요. 자기가 못 고치는 걸 가지고 붙잡고 씨름해봐야 자기만 손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지금 백인이 될 수는 없죠. 워런 버핏의 백인 미국의 그 중산층, 중부 미국의 백인 중산층에서 태어날 수는 없죠. 이제 다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탓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시아 변방의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그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거죠. 한국인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사람들보다는 좀 열심히 사는 편이잖아요. 대부분 좀 열심히 사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반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좀 뭘 바꿔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1,000억을 벌겠다. 저는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리턴, 이 결정돼 있다고 보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큰 리턴을 얻고 싶으면 그 시스템을 벗어나거나 시스템을 거스르거나 또는 시대를 거스르거나 남들이 안 하는 어떤 일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창업일 수도 있고 독립해서 유튜브를 그 리스크를 지고 시대를 거슬러서 남들 똑같이 하는 걸 거슬러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이 현실을 계속 탓하면 자기만 손해다. 그럼 대표님 보셨을 때 대표님 창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도 하시니까 창업을 이제 권장하시긴 하지만 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되게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성공의 용어도 좀 다르게 크고 돈 많은 게 성공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는 거. 이게 성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있죠. 제가 한국의 페이팔 창업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이팔 규모로는 못 가는 거죠. 이게 결정돼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 창업의 그 종류나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는 항상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행복한 성공이 될 수 있죠. 성공이 큰 게 되면 전부 다 실패한 창업자가 되죠. 큰 거나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서 오랫동안 내가 내 자리에서 경쟁력을 갖는 거. 그래서 작아도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하면 그건 성공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제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랑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돈 많이 벌고 큰 회사를 만드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공은 모두가 아닐지라도 각자에 맞는 그런 성공은 지속 가능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하거나 사람이 되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 상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CEO들끼리 모여서 반농담 반진담처럼 한 얘기가 코스닥 상장하고 난 뒤에 감옥 간 사람들이 더 많을까?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 가는 비율이 좀 있나 봐요. 상당해요. 그게 통계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뭐 감옥은 너무 극단적인 경우니까 코스닥 상장하고 난 뒤에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여전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쫄딱 망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 코스닥 상장할 정도면 당연히 존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코스닥 상장하고 해가망신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게 그만큼 힘든 거죠. 코스닥 상장해놔놓고도 망가진 걸 회복하려고 더 망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니시스보다 더 큰 회사, 몇 배가 더 큰 회사의 지금 대주주 CEO가 창업자가 아니에요. 그 창업자는 신용불량으로 폐가망신했어요. 이미 한 15년 이상 전에 폐가망신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뭐 이건 여담인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엑시트하고 났는데 현금이 많으니까 매년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총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2월이나 이럴 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계사들이
이 회사는 너무 망가져서 감사보고서에 적정을 줄 수 없는 회사들이 1년에 한 5, 60개씩 돼요. 그럼 그 회사들이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거죠. 그렇죠. 돈을 구하러, 근데 금융권을 다니다가 못 구하면 저한테도 되게 많이 와요. 주식을 담보로 막 이게 1년에 제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는 막 3, 40개씩 봐요. 3, 40개. 1년에 매년. 그 회사들은 거의 끝에 오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상장했다고 10년, 20년, 30년 후에 과연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냐? 그것도 두고 볼 문제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정말 10년, 20년, 30년간 지속 가능한 걸 만드는 게 큰 회사를 만들어서 반짝 잘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하다. 돈 빌리러 오는 사람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 게, 그럼 그렇게 해서 주식을 받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신지, 플러스로 대표님이 이제 엑시트한 거 주변 사람들 다 아실 테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실제 빌려줬을 때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코스닥 상장사는 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이제 회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돈을 그 회사에 5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을 넣어도 회복하기 어려운 그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이미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서 이제 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선현들이 한 얘기가 다 맞아요. 가까운 사람하고 돈 거래하지 마라.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네네. 그 진짜 맞나요? 빌려준 적이 있으세요? 뭐 저는 많이 빌려준 적도 있고 그래서 누구 돈을 빌려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저는 빌려줄 때는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요.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내 마음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깨질 정도로 그냥 아마 그 정도야 아마 괜찮아 하는 정도로 빌려주는 정도고, 사실은 뭐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리러 올 정도면 그것도 거의 말기이기 때문에 그 사정 봐가면서 줄 수 있을 사람인지 뭐 아닌지, 거절해서 나쁜 사람 되는 거가 주고 못 받아서 관계가 나빠지는 보다 낫나요? 그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경우도 훨씬 많으신가요? 많죠. 이 얘기 자꾸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이제 돈을 빌리는 동기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 10억만 있으면 내가 엄청 잘할 수 있을 텐데 절대로 안 빌려줘요. 그건 비즈니스거든요. 그건 투자죠. 투자로 가죠. 진짜 어려워서 내일 밥을 굶는다. 빌려줘야죠. 내가 10억만 있으면 100억만 투자 받으면 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뭐로 하냐면 프라임에 어플라이 하셔라. 정말 그럴 만한 건지 우리 파트너들이랑 이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검토해서 정말 그럴 만하면 우리가 투자해 줄게. 비즈니스랑 정말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 것과는 좀 다른 구분을 좀 해야 되는군요. 연봉 1억 하는데 난 힘들어요. 근데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난 굉장히 잘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연봉 한 5천만 돼도 전 세계 인구에서 5% 안에 들어가려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자기는 연봉 5천만 원 1억을 받지만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본인이 비즈니스를 위한 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가 투자를 받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렵다고 하니까. 그게 어렵다는 뜻은 그 사람이 사업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투자할 만한 건지 그런 밸류의 회사인지는 그건 진짜 비즈니스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그 시간의 가치는 좀 어떻게 바뀌셨나요? 사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아까 자유로 하셨는데, 그 자유로한 거는 사실 뭐 관계의 자유도 있고 뭐도 있지만 시간의 자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가치도 굉장히 바뀌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20대 직장생활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또는 엑시트를 하고 난 후에나 저에게 있어서 시간의 가치는, 저는 좀 시간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룰이 4명이 모여야 회사 공금으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4명. 정적수가 4명이었어요. 저희 부서가 10명이었는데 그 저녁 먹고 회식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있죠. 선배 총각들이 3명이 있었어요. 정적수가 1명이 모자라는데 마침 제가 그 부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맨날 저한테 권도균 씨 집에 가면 밥 없잖아. 저녁 먹고 가. 이렇게 저를 꼬셔요. 그걸 꼬시고 저녁 먹고 나면 2차 맥주 먹고 네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막 한 2시간, 3시간씩 꼭 가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데서 별로 할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이제 뭐 거기서 막 여러 얘기를 즐겁게 하는데 저는 그냥 술도 잘 안 먹고 그냥 안주 막 축내면서 앉아서 듣기만 하니까 저보고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제가 너무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실 쓸데없는 얘기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선배 세 사람의 과장님, 뭐 대리님들이 다 빵 터지면서 하여튼 그 얘기를 저랑 그 부서에 있으면서 한 5, 6년 이상을 계속 그 얘기를 이 회식 자리에서 시간이 아깝다고 한 사람이 당신 처음이라고. 저는 근데 솔직한 얘기였고 진짜였거든요. 저는 정말 그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저는 머릿속에 그때도 지금 제가 프로그램 짜던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가서 이걸 막 짜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막 시시콜콜한 얘기로 2시간, 3시간씩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제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배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일어나고 그냥 붙잡혀서 얘기를 듣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제 솔직한 얘기예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즐겁게 여기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거 분명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회식 자리에 와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거는 제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제 마음은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결혼한 후에도 그때는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연구소랑 집이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차로. 그 신혼 때 저희 아내가 6시에 퇴근할 때쯤 저녁을 해놓고 전화를 해요. 저녁 다 됐으니까 와서 밥 먹고 가서 야근해라. 제가 전화를 받고 알았어, 요거 끝내고 갈게. 요것만 해놓고 갈게. 끊고 잠깐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방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지금 10시인데 밥 다 식는데 네, 안 오냐? 알아. 미안해. 그러고는 또 끊었어요. 근데 지금 하던 거 이거 마저 끝내야 되니까 그것만 끝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예요. 저희 아내는 저녁 먹고 자고 있고 화는 머리끝까지 나고 저는 가서 제 혼자 차려 먹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돌아보면 제가 총각 때나 결혼한 후에나 제 마음은 오로지 곡 개발하고 코딩하고 기술 개발하고 그랬던 몰입이 사실 지금 돌아보면 저를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거 아닌가.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너무 일에 몰두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오컬릭 중에서도 오컬릭. 그래도 저는 이제 주말에는 좀 쉬는 편. 제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할 때도 주말에는 쉰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고요.